한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습니다. 매일 출근 전쟁과 끝없는 업무에 시달리며 재훈은 점점 행복이란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우연히 친구로부터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쾌락주의라는 단어만 듣고 오해했지만 지적인 호기심이 생겨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왜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를 주장했는지 궁금해 철학 서적과 관련 글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정한 쾌락이란 단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는 개념임을 깨달았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었으며 검소한 삶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재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재훈은 실험 삼아 에피쿠로스의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훈은 모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장에 쌓인 입지 않는 옷들, 주방에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 그리고 그동안 밀린 장난감 같은 것들까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수록 그는 단순한 삶이 주는 쾌적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하며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 물건에 집착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훈은 스스로의 내면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하며 출근 전 잠시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그저 낭비인 것 같았지만 점점 그의 마음 한구석에 평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명상은 재훈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정신적인 평온이란 결국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며 무한한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훈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원해졌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 힘써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느낀 따뜻함은 그 무엇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재훈은 자신의 인생에서 작은 쾌락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은 쉽게 사라지지만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인간관계에서의 만족은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안식을 찾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재훈의 이야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면의 평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에피쿠로스를 통해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작고 조용한 마을 레벤스타인에는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멋진 숲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별빛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자연은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철학자 카렐은 범실론에 심취하여 스피노자의 책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철학적 메시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렐은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은 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레벤스타인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숲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기보다 그 일부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죠. 오늘은 이 숲이 가진 숨겨진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호기심에 찬눈빛으로 카렐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우리 숲에는 마법의 유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들고는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유령이 아닙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이 유령은 이 숲 그 자체입니다. 숲이 바로 그 유령이며 이는 스피노자라는 현자가 깨달은 신의 실체이기도 한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로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에 빨려들었습니다. 카렐은 뜻밖의 열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 숲은 신비로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돌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숲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숲이 유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존재인 셈이죠. 범실론의 관점에서는 신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며 신의 의지는 이 숲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카렐의 이야기는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며 더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숲에서 놀면서 신비 속에 숨은 유령의 존재를 상상하며 무궁무진한 모험을 즐겼고 어른들은 숲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작은 꽃에서도 숭고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범실론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고 카렐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훗날 레벤스타인의 숲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유물이 되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위대한 유령과도 같이 서로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카렐의 이야기, 그리고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동쪽의 평화로운 마을에 말썽꾸러기 소년 리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타고난 장난꾸러기여서 마을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루는 리오가 마을의 닭장 문을 몰래 열어 닭들을 모두 풀어놓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닭을 잡느라 야단 법석을 벌인 적도 있었죠. 하지만 리오의 장난기가 최고조에 이를 무렵 마을에 새로운 철학자가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한 끝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름은 바로 존 루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점점 그의 지혜와 인격에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존 루크는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광장에서 무료로 강연을 열어 사람들에게 다양한 철학 이론과 함께 삶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리오의 부모님은 리오를 데리고 루크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루크의 백지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루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경험과 환경을 통해 배울 뿐입니다. 그러니 좋은 경험과 환경은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오는 강연 내내 고개를 끄덕거리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새로운 장난 계획이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부모님은 리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들은 백지설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하는 장난들 생각해보니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리오의 부모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리오, 내가 장난을 치면서 경험하는 것들도 너의 백지를 채우는 색깔이 되는 거란다. 하지만 너의 장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 그것 역시 너의 백지에 좋지 않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리오는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리오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그동안 했던 장난들을 떠올리며 이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리오는 닭장 사건 이후로는 거의 물러나지 않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하나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리오는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마을 사람들은 흐뭇하게 웃었고 리오는 그제서야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리오는 여전히 장난을 즐기는 소년으로 자랐지만 그의 장난은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신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백지에 새겨지는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리오는 그렇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나은 흔적을 남겨가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리오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년으로 자라면서 그가 남긴 따뜻한 흔적들은 오래도록 이야기로 전해졌고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존 루크의 백지설은 그렇게 리오와 함께 마을의 모든 이의 개경과 환경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민석은 서울의 한 대형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튼을 반복하며 살아가던 중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피로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삶 어딘가에 중요한 무언가가 결여된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우연히 회사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미래, 도시의 비밀이었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중 한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의 도시 구조를 뒤흔드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고 있는 순간 마치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품과의 만남이 바로 민석의 삶에서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자신의 일상과 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코드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새롭게 다가올 도시의 가능성,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민석은 점차 회사 동료들과 함께 미래 도시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되며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IT, 인프라 설계 방식을 철저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 전문가, 사회학자, 환경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민석과 그의 팀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결국 도시와 사람들을 혁신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의 초석이 되었고 민석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갤러리에서의 짧은 만남이 전환점이 되어 민석은 단순한 엔지니어에서 혁신가로 변모하며 그의 인생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건은 민석의 삶에 불현듯 스며들어 현재를 재구성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듯 바디우가 주장한 사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건을 맞닥뜨릴 수 있으며 그 순간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일깨워줍니다.